기본소득 특별 강좌, 기본소득 팩트를 말하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인천본부 총무상황실장 황명화입니다. 네, 지금부터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소득 특별 강좌, 기본소득 팩트를 말하다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 의례는 코로나 방역과 장소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기본소득 특별 강좌를 준비해 주신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인천본부 2본부 총괄본부장이신 박우섭 총괄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 인천본부 3본부 이세영 총괄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 인천본부 5본부 홍미영 총괄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행복했던 영상통화 정치하길 잘했습니다 라는 영상을 잠시 신청하겠는데요. 시청하실 영상은 기본소득 101장에서 당선작을 써주신 시민들과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나눈 영상통화를 편집한 영상으로서 일용직 노동자 시설을 경험하신 42세 직장인, 또 아이 4명을 키우는 40대 엄마, 알바를 멈춘 적 없는 20대 취준생, 모두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위대한 보통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아, 안녕. 아이고, 반가워. 셋째 건가 보구나. 네 번째야. 아, 넷째. 아, 네.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안 보이는데? 이 내남매 키우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네. 사실 좀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개인들한테 이제 삶의 최저선을 보장해 주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해요. 사실 네, 우리가 소비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이 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은 최소한 보장이 될 테니까 그래서 네. 조금 그 치킨 때문에 아이들 가슴 아플 일은 없을 것 같아, 그죠? 아 솔직히 이제 1인 1닭 하려 그래서 저는 날개를 좋아하는데 날개에 손을 없대요. 네네네. 그런 게 그러겠네. 좀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네, 슬프죠. 그래는 좀 슬픔이 묻어났어요. 사실 제가 부산이 고향이에요. 아. 부산 말하면 까라면 까고 아, 네네. 또 속이 시원하고 또 네. 판단을 딱 하시면 바로바로 행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게 너무 사이다 같은? 네. 그 까라면 까가 아니고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로 순화시켜 주세요. 아,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CC클럽이라고. 요새 제가 요새 계속 주변에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자. 예나 씨. 네, 맞습니다. 네, 반가워요. 지금 취업 준비하세요? 네, 이력서 몇 개 냈어요? 아직 몇 개 내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쓰신 101장에 내신 글 보니까 책도 사보시고 싶고 공연도 가보고 싶으시고 하시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노동소득은 아무래도 가성비나 이런 거 많이 따지게 되더라고요. 기본소득은 무조건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온전히 저를 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 청년들이 요새 이제 그 취업도 어렵고 또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서 사실 알바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사실 역량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최소한은 보장을 해주면 예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끔 책도 보고 연극도 보고 빠른 시간 내에 취업하길 바랍니다. 네, 지사님도 상처받지 마시고 운전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상처받지 말고 큰 도움 됐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빠이빠이. 네, 화이팅.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일용직 일도 하시고 그랬던가 봐요. 가평
인력에서 좀 일을 좀 했었습니다. 가평 인력에 수입이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아주 안정적인 최소한의 소득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었겠어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었으면 다른 일도 좀 해볼 수 있었겠지만 네. 또 그 당시에는 좀 그것을 해야 또 이렇게 가정을 또 꾸리고 살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매월 들어가야 될 고정 지출금이 있는데 이제 그게 담보가 안 되고 막 네. 이럴 때마다 좀 그런 좀 조급한 마음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액수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보장되는 최소한만 있다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적더라도 다음 달에 얼마만이라도 제 통장에 들어올 돈이 있다고 하면 또 그게 또 희망이 되고 네, 또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파이팅. 네,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진 한번 캡처만 한번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네. 보통 시민과 후보님과의 자연스러운 영상을 통해서 많이 공감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인천본부 총괄본부장이신 정일영 국회의원님의 인사말이 있으시겠는데요. 지금 국회에 계신 관계로 인사말은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일영 국회의원입니다. 인천 연수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인천 캠프의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행사가 열리고 있네요. 기본소득에 대한 팩트를 정리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해서 저도 배우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개회돼서 부득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더 공정한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또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 과연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나누고 공부해서 주변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곧 지급이 시작되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적 지급이냐에서 많은 논란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도 보편적 지급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보편적 지급이 선별적 지급보다 여러 가지로 장점도 많고 효과적이라고 저도 또 국회의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거의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편적 지급은 모든 국민들에게 액수를 다소 선별적 지급보다 줄어들더라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큽니다. 이 보편적 지급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소득 개념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지급이나 기본소득이나 이걸 비판하는 분들은 국가 채무, 세금의 증가 이런 거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팩트가 확인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또한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을 하면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집단적 지성과 선한 양심을 믿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계속 고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더욱더 소득 양극화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양극화될 걸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그 시대를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돼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해소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 기본소득으로 또 지출을 하게 된다면 경제성장에도 공정한 성장에도 공정한 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런 좋은 강의와 토론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팩트를 정리해서 더 많은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성장하는 사회, 그렇지만 공정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공정한 사회, 모든 것이 다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반드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힘차게 앞으로 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본부장님들과 교수님,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성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일영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특별 강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실 기본소득 특별 강좌, 기본소득 팩트를 말하다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진 잘못된 정보를 찾아서 정확한 사실로 바로잡는 팩트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 후보님 공약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알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시호 강사님은 연세대학교에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시호 교수님의 기본소득 팩트체크 시리즈는 중앙일간지신문에도 소개가 될 정도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어 오늘의 강의가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소득 특별 강좌 소개를 마치고 바로 김시우 교수님의 기본소득 팩트를 말하다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김시호 교수입니다. 화면을 발표 자료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본소득 팩트 체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리고 언론이나 또 지금 여러 정치인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 하는 말 속에 과연 무엇이 팩트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소득이라는 걸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조건 없이 국민들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의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오해가 생기고 이걸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기본소득하고 유사한 제도들,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아서 기본소득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연금 납부를 하죠. 우리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4대 연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여하고 아니면 그 직장이라든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줘서 나중에 소득이 없어지거나 은퇴를 했을 때 그걸로 이제 소득으로 받는 게 연금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말 그대로 위험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납부를 하고 국가나 고용주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를 연금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분들도 덜어 있고요. 보험을 확대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복지입니다. 복지는 일종의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한다는 게 다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것과 선별 지급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취약계층이냐, 기초수급 대상자를 보면 소득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 그다음에 노령수당을 보면 소득도 낮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취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국가가 지급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하고 이제 기본소득의 차이점을 보고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선별 없이 전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복지랑 뭐가 다르지? 복지랑 뭐가 다르냐면 선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소득입니다. 소득에는 뭐가 있죠? 소득에는 세금이 따릅니다.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복지는 선별하지 않는다.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가 의무가 된다. 이렇게, 물론 세금은 소득에 따라서 차별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고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세득이 증가하겠죠. 상대적으로 세금이 증가할 것이고, 저소득층에게는, 아니면 가족이 많은 분은,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한 사람당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이 많을수록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기본 아래에서 팩트 체크를 살펴봤습니다. 이 팩트 체크는 크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과 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소득은 파퓰리즘이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많은 정치인들이나 보수적인 정치 언론이 기본소득은 시장 경제 원리를 위배해서 놀고 먹는 사람을 지원하는 파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말씀드린 복지와 해서 연관돼서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의 양재진 교수라는 분은 복지론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본소득보다는, 파퓰리즘적인 기본소득보다는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선별적인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사회보장제를 갖추려면 혈세만 낭비하는 기본소득보다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호소력 있게 들리죠? 근데 이 팩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제가 보면서 팩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하고 복지제도를 보겠습니다. 둘 다 돈을 나눠준다. 국가가 돈을 나눠준다는 입장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선별 없이 다 나누어준다. 복지제도는 선별적으로 나누어준다. 그러니까 뭐죠? 내가 소득이 없고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거를 계속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득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내가 소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초수급 수당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생겼어요. 해피할까요? 행복할까요? 나는 더 이상 수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일을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될 동기를 없애버립니다. 우리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시장 경제에 의해서 일을 할수록 많은 소득이 가져가고, 그게 동기가 유발돼야 되는데 그것으로 거꾸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다 나누어 주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은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내야 돼서 경제가 환원됩니다. 받고 세금을 내요. 복지는 어떻게 되죠? 그냥 지원하고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득이 많은 분 입장에서 보면 나는 세금만 내지 이 세금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복지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건강보험 예를 들겠습니다. 건강보험을 내는 거를 고소득층이 반대하는 분은 없습니다. 고소득층이 물론 건강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그렇지만 나도 병원에 가면 나보다 아주 적게 낸 사람하고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무상급식을 합니다. 무상급식을 할 때 똑같은 논리가 있었어요. 왜 부자한테도 밥을 공짜로 줘야 되느냐? 뭐 예를 들면 S그룹 회장님 자녀도 밥을 공짜로 줘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당연히 공짜로 줘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혜택을 제일 많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도 왜 밥을 다 같이 주느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층도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균등하게 하는 것이 더 경제 원리에 맞는 것이다. 오히려 복지제도가 달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서 돈을 그냥 뿌리는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소득은 그 저소득층에게만 그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랩 2050이라고 하는 그 기본소득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민간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면 기본소득제를 얼마로 실시했을 때 내 실제로 소득이 얼마 증가하고 세금이 얼마 증가하고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다고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으로 이렇게 모의로 계산해 보는 과정인데요. 그걸 봤을 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게 가족 수가 많은 중산층입니다. 가족 수가 많기 때문에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요. 세금을 더 내지만 가족 수만큼 돌려받는 돈이 많아서 그래서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면 중위권 소득에 가진 분들한테 가장 혜택이 많이 가는, 우리가 중산층을 육성하는 경제정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파워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느냐. 그래서 기본소득을 하면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 뭐 세금을 늘리기 때문에 파탄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본소득과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걸 정리를 해보면 기본소득과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선별해보면 복지제도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난하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선별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난하지만 혜택을 못 받아서 얼마 전에 뭐 세모녀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불행을 겪은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재산이 있으면서 노출하지 않고 기초수급을 받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불합리성을 오히려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소득층한테도 혜택이 가고 오히려 중산층에게 가장 많이 혜택이 되는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팩트 체크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이 포퓰리즘 경제정책이냐? 아니다.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고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미래사회의 디지털 경제로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복지를 포함하는 경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기본소득과 세금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세금이 2배로 일어나서 재정 파탄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과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먼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랩 2050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
요 사이트를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이트를 가면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소득이 얼마고 여러분들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얼마고를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세금이 얼마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그다음에 그 기본소득이 얼마 들어와서 실질 소득의 변화가 얼마가 생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할 때는 좀 이 자료를 제가 만들고 나서 어떤 분들이 너무 소득을 크게 잡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이제 예시된 거는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굉장히 고소득자, 그러니까 1년에 12억 정도 버는 사람, 그다음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버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위권,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3명이면 가장이 1,000만 원 정도 버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GDP 기준이라고 봐서 그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가족이 2인인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저는 사람, 이렇게 봤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실시한다고 그랬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3인 가족이 거의 이 블랙 이븐 포인트에 들어갑니다. 거의 내는 세금과 돌려받는 돈이 거의 같아지고요. 그거보다 많은 분은 세금이 좀 더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더 내게 되고요. 그거보다 적은 분은 기본소득으로 받는 소득이 훨씬 많아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팩트체크를 보면 기본소득을 하면 개인의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거는 타당하지가 않다 하는 것이고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기본소득을 실시했을 때 상위층한테는 세득이 좀 늘어나고 오히려 중산층에는 가처분 소득이 조금 늘어나고 저소득층한테는 소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에 국가를 통해서 재분배가 일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2배로 늘어나서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요. 기본소득 팩트체크 세 번째는 기본소득과 재정적자, 국가 채무부담, 재정적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수백조의 돈이 필요한데 국가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고갈이 나서 국가가 곧 파산이 될 거다, 모라토리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얘기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후보 안에서도 그걸 공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그걸 이제 문제를 삼는 분들이 많는데, 물론 우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기본소득을 최종적으로 모델을 하면 이재명 지금 후보님께서 하실 때는 궁극적으로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1인당, 그래서 한 1년에 600만 원 정도 주는 게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5년 이내에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좀 더 장기간에 보는데, 그 전 단계에서 사실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준다. 그다음에 한 달에 30만 원 준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공약으로 발표하신 거는 일단 연 25만 원을 취임하고 1년 후에 지급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연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1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지급하려면 약 12.5조 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복지 예산이 12조 원이나 돼? 아니면 30만 원을 전 국민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주려면 복지 예산이 165조 원이나 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혹시 이거 아세요? 2020년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2020년의 편성 2021년 복지 예산이 180조 원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기재부에서 편성하고 있는 복지 예산이 200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복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12조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200조의 예산에 비하면은 5% 6%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복지 예산이 어디 쓰이고 있느냐? 기초수급 대상자한테 주고, 노인한테 주고, 청년 일자리 어쩌고 저쩌고 창출하는 데 주고,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데 주고, 인구 이렇게 출산 장려하는 정책에 주고, 이런 것들로 이미 지급하고 있어요. 그 지급하는 방법을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바꿀 때, 이거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낸 자료가 아니고 조세연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얼마 전에 그 이재명 그 후보 선언하기 이전에 그 경기도 지사할 때 굉장히 어떤 그 팩트를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을 벌였던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현재 제도로도 몇십조 원의 기본소득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재정 여건에. 어떻게 지급하는지 방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이미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커 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그거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30만 원을 전 국민한테 매달 주기 위해서는 165조 원의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 몇십 조는 정책을 바꾸거나 해서 바꾼다 그래도 100조 원 이상의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자,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세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세금을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금 자료는 제가 이제 그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건데, 이게 2019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때 보면 국세가 한 300조, 국세는 크게 보면 법인세, 그러니까 기업이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 그 다음에 소득세, 뭐 관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가 한 90조, 한 100조 정도 됩니다. 이거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이래가지고 한 400조 정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늘어나겠죠? 근데 세금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세금을 자세히 보면 돈이 많을수록 세금을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금을 어떻게 걷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로소득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죠? 수수점짜리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10단위에서 절상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자본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서 세금을 낸다든지, 내가 주식이나 금융이 소득이 늘어났다든지, 요즘 말하는 코인을 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든지 전부 다 면세입니다. 이런 소득이 오히려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세원으로 됐을 때 현재 300조, 그다음에 지방세 90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원으로 발굴해야 되는 것이지, 기존의 소득세에다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국가 부채를 급증하지 않고도 추가적인 세원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원을 발굴한다면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IT 기업들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 IT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사업장이 분명하지 않아요. 구글의 사업장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아예 사업장이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요즘 비트코인으로 가장 유명한 바이낸스 같은 데는 사업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1년에 수백조의 소득을 올리지만 아무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1년에 제가 자료 조사할 때는 1년에 4,500억 원의 법인세를 냈습니다. 구글은 1년에 우리나라에 200조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왜냐? 구글은 우리나라에 사업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소득이 발생했는데 분명하게 우리에서 나라에서 발생한 걸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조세 회피처, 뭐 그런 조세 회피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사를 옮기거나 유럽에서도 그 아일랜드 같은 법인세를 거의 매기지 않는데 사업장을 둬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돈을 많이 버는 큰 기업입니까? 구글이 더 큰 기업입니까?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구글은 200억밖에 내지 않는다. 제가 보면 분명히 그런데 차원이 있고 최근에 그 G8 정상회의에서 이제 합의를 했죠. 저런 기업들의 선진국들은 최소 법인세를 주자,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뭐 14%인가 15%의 법인세 하한선을 두자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제가 보면 우리나라의 구글이 1년에 예를 들면 5천억에서 1조 정도의 세금을 낼 것이다. 물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죠. 우리가 그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 하이테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게 IT 기술이 하이테크가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 기술이 이제 진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것.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팔지 않았더라도 거기서부터 어떻게 그 사람들도 세금을 내게 하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세금을 내라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단순하게 현재 있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잘 내는 사람들한테 더 부담을 내는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기본소득과 재정적자를 보면 국가 부채 증가를 보면 기본소득을 하려면 분명히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것이 소득세나 기존의 법인세를 내는 사람들한테 더 중과하는 방법이 아니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자본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부과되는 이득에 대해서 충분히 세원을 발굴해서 이 재분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국외 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팩트 체크로 가서요. 기본소득과 경제성장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가 성장하면 낙수 효과가 생겨서 국민들한테 이제 그게 골고루 분배되고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고 지금도 이제 경제 성장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논자들은 그런 논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을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전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조업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이나 이런 데가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공과대학에 있고 경제학을 하거나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연구의 결과가 제가 보면 항상 하는 것이 이게 남의 일자리를 없애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이 개발을 하면 할수록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과연 그러면 그렇다고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할 거고 일본이 할 거고 대만이 할 거고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과연 우리 후대 세대한테는 어떤 시스템을 물려줘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성장은 전통적인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제조업 기반일 때는 맞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분배돼서 모든 사람들의 혜택이 나누어질 것이다라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 한두 명에게 집중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빅테크의 창업자들, 그러니까 8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앱, 뭐 이런 사람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창업자들 8명의 전체 재산이 지구의 소득 분배로 봤을 때 하위 절반, 약 40억 정도입니다. 40억의 재산을 8명의 재산이 2016년에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 성장에 의해서 양극화가 촉진되는지의 단적인 예입니다. 이게 2016년에 초과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에 대한 것만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2020년 후에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빅테크의 기업들이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제가 보면 그 8명의 지금 물론 이혼해서 재산이 준 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 재산이 많이 준 분들도 있어요. 한 100조씩 줄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전체 재산은 지구 인구 하위 50억 명의 재산을 이미 초과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화된다. 그래서 오히려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미래 사회에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테슬라 창업자 얼렌 머스크가 미래 사회에는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를 했죠. 그런 취지에서 경제 성장의 과실이 더 이상 분배되지 않는 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본소득에 대한 이득을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 더 많이 부담을 하게 해서 이 기본소득을 활성화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진짜 본격적인 고민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을 또 오히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게을르게 하고 국가가 이렇게 아니고, 기본소득을 나눠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나누어 준다면, 그러니까 얼마 이내에 어느 지역에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이 돈을 반드시 소비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이나 소비 절벽 현상이 생기는 것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수당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약간 나타났지만 일본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복지수당을 현금으로 나누어 주면요, 이분들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전부 적금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적금이 늘어나고 통화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거를 상품권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속된 말로 상품권을 깡을 해가지고 한 80%로 해서 다시 적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브로커만 돈을 버는 이상한 사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IT를 이해 못하는구나. 우리처럼 카드로 지역성 이용카드로 나눠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을 3개월 이내에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지역 안에서.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촉진되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역 화폐와 기본소득 제도를 합치면 지역 경제나 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경제 정책으로도 굉장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소득 분배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를 성장시켰을 때 자영업자들의 무슨 혜택이 돌아갑니다. 경제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IT 기업들은 사람이 점점 더 필요 없어져요. 큰 클라우드 서버에 몇 명의 슈퍼 엘리트들이 다 하는 것이고 필요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가 선순환을 할 수 없는, 오히려 경제 성장은 양극화를 촉발하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런 때 물론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우리가 충분히 경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이제 기본소득과 경제 양극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면 기본소득은 경제 양극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안 듣고 이제 그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 또 우리 뭐 민주당에서도 좀 보수적인 이 색채가 조금 남아있는 분들은 기본소득은 돈을 전 국민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을 더 차별하는 거라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말이 되느냐를 이제 팩트 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과연 경제 양극화를 해소할까요? 불평등을 심화할까요?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로 봤을 때 기본소득은 우리가 한 가지만 봤을 때 돈을 준다. 복지와 같아요. 그렇지만 세금을 낸다. 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받은 거에 대해서 소득을 내고 아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오히려 세금이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던 자산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세원들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 때는 어떻게 보면 중산층을 육성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한번 저소득층으로 가면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되면 달콤한 복지의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복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저소득층이 됐더라도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이 더 생기면 내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더 일을 하려고 노력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양극화를 심화하는 게 아니고 중산층을 육성하는 저소득층한테는 중산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주 고소득층한테는 세금을 조금 더 납부하면서 좀 분배를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제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팩트 체크인데요. 기본소득과 포퓰리즘 논쟁입니다. 우리가 보통 포퓰리즘 많이 합니다. 그럼 포퓰리즘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좌파, 그리스, 베네수엘라. 이게 항상 보면은 삼위일체로 이제 나오는 레파토리. 그래서 제가 과연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하는데 포퓰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퓰리즘을 보죠. 그러면 일부 정치인들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처럼 포퓰리즘 그 국가의 재앙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그리스와 베네수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분명히 좌파 정권이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 집권 시기에 물론 그전에도 경제가 원활하게 좋지는 않았지만 모라토리움 경제가 파산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보면 그게 좌파이기 때문이냐라고 논리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그 마두로 정권 시절에 보면 미국하고 필요 이상의 적대적 관계를 가지면서 경제가 봉쇄됐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수입원인 석유 수출이 막히고 유가가 폭락하면서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몰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국제사회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았고 미국과 극명하게 대립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치나 사회가 부패돼 있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를 예를 보겠습니다. 그리스가 좌파 포퓰리즘 때에 망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리스가 모라토리움 진행될 때 그 단계에 집권했던 정당은 보수 정당입니다. 좌파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좌파 정당 때 망했다는 것은 정말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스는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럼 보수의 포퓰리즘은 뭐냐? 보수의 포퓰리즘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진보의 포퓰리즘은 복지를 향상하겠다고 합니다. 진짜 포퓰리스트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복지를 늘리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 나가서 얘기했죠. 세금을 하면서 복지하는 거는 가짜다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한 걸 수 있어요. 그분 입장에서 막 그분의 지식에서 보면 정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지만 정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포퓰리스트입니까? 아닙니까?
파퓰리스트죠. 구구 파퓰리스트죠. 그분이 집권해서 가장 한 게 뭡니까? 부자의 세금을 감면해줬어요. 상속세를 없애겠다 그랬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보수의 파퓰리즘은 다 세금을 감면한다고 합니다. 그리스가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에 쓰게 되면서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니까 유로존에 갈 만한 경제 체급이 안 되는 유로화에 편성되면서 국가가 어려워지면 돈을 가지고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유로존에 갔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로화에 그 비싼 유로화에 묶이면서 국가가 부도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겠다. 무리하게 세금을 감면하겠다. 전부 그리스의 보수 파퓰리스트 정당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좌파 파퓰리즘 때문에 망했다는 분들한테 이거 알려주세요. 좀 공부를 하시고서 얘기를 하시라고. 베네수엘라는 맞다. 근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국가가 모라토리움에 가는 나라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뭐냐면은 부패입니다. 부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좌파든 우파든 부패한 나라는 반드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모라토리움이나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파퓰리즘은 인기에 영합해서 저런 세금 감면이라든지 복지의 무리한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과연 우리가 잘 정비해서 한다면 이건 좌파 정책도 아니고 우파 정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됐고요.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은 우리가 봤어요.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에게 소득을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근데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따른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보장성 제도, 연금, 보험, 복지가 이미 있다는 거죠. 그럼 연금 우선론을 주장하는 분들, 기본소득보다 연금을 해야 된다는 분들, 연금이 오히려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가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담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죠. 언제 고갈됩니다. 그래서 연금이란 방법이 과연 해결책이 될 것이냐. 오히려 연금은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안정된 직업을 가졌던 사람, 공무원, 군인, 선생님, 교수,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상당히 안정된 직장을 가졌던 분들한테 되는 거지 정말 저소득층한테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이 거기에 국가가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오히려 더 차별이다. 저는 뭐 물론 교원연금을 받는 처지이지만 오히려 중산층 이상을 도와주는 제도이라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차별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고용에 있다가 실직을 하면 줍니다. 이거는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지 내가 고용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이 사람은 보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근데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복지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별한다? 가난한 걸 입증해야 된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하기 때문에 한 번 복지에 빠진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다. 부자는 선별하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지만 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반발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간단히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효용성을 보면, 그러니까 선별 없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하다. 세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분배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이것을 지역화폐라든지 소멸성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섞어서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저번에 재난지원금 받은 거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받았는데 정부에 부담 주기 싫은 사람은 소멸성에서 안 받고 그냥 장롱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국가의 가장 제일 좋은 게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주는 것. 더 좋은 거는 쓰지 않고 놔두는 것. 두 가지 방법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걸 또 하나 더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환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 지금 굉장한 전환기입니다. 과거에 어쨌는지 날씨 패턴, 기후도 안 맞죠. 산업도 안 맞습니다. 사람도 안 맞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이랬는데 지금 이래요 그러면은 꼰대라 그럽니다. 라떼는, 그러니까 라떼를 시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인터넷, 인공지능, ICT 기술이 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부분의 큰 그 빅테크 기업과 거기에서 일하는 정말 슈퍼 엘리트들, 나머지는 플랫폼 종사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플랫폼 업종도 예를 들면 택시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업종도 전부 로봇과 자율주행이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해 우려되는 양극화 시대에 기본소득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생기고요. 청년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그 180조의 예산, 그 복지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출산 장려 청년 고용 예산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아기 낳았다고 200만 원 주는 것보다 아기 낳았다고 너는 평생 200만 원을 받을 거야. 주는 게 어떤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화성으로 주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국가가 그런 보장을 해주면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 저출산, 양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입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 경제가 발전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성장과 분배가 이루어지던 시대가 디지털 시대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일부가 독식해서 경제가 양극화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현재에 가지고 있는 복지 정책이나 연금 정책이나 보험 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경제 양극화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말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초기에 뭐 1년에 25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몇 년 후가 될지는 몰라요. 10년 후가 될지 15년 후가 될지 정말 한 달에 5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바뀔 것이다.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층이 무리하게 알바를 2-3개씩 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먹고는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나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벌써 3만 불 시대가 왔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화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끝나갔는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면서 미국에서 생기는 변화가 기존에 이런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거나 이런 알바로 하던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해봤더니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안정된 직장으로 가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던 데서 구인난을 겪고 있대요.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 청년 시대들이 그런 식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좀 더 준비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준비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 유튜브 밑에 보면은 질문을 올리는 창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고
올리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요. 그다음 여기 또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또 질문 오셔도 되고요.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네네. 돈만 무책임하게 나눠주는 네네. 국가가 할 일을 포기한 신자유주의자, 예. 신자유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전현대 신자. 국가가 왜 돈만 나눠주고 아무 일도 안 하냐. 그런 말을 하신 걸로 요약되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분하고 제가 100분 토론에 한번 나가서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 제가 30분이면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조금 강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게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도 중요한 경제 활동인데 이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아까 그런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주체들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경제가 안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뭔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력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마땅히 소비할 대상이 없어서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 배달해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식당이 손님이 안 와요. 왜냐면 자기 사무실 방에서 주문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배달 앱은 이걸 못 쓰게, 지역 화폐를 못 쓰게 막아버리면 이 사람은 식당에 가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코로나가 끝났어도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한번 익숙해진 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새로 이렇게 모멘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굉장히 상배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랑 결합해서 진행할 때에 선순환이 된다고 하시죠.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지역화폐는 뭐 특별한 도시, 특별한 나라 이런 데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성남시에서 하고 난 뒤에 지금 인천에서 불과 2, 3년 전 저는 서로 그 지역화폐를 쓰고 싶어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뭐 그런 걸 보면 이게 우리가 좀 생소하고 낯설어서 그렇지 그게 같이 결합해서 하는 건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 굉장히 사람의 본능이 더 편하고 더 이익이 되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서 지역화폐랑 결합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위주로 보면 말이에요. 기본소득이 여러 형태의 지금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 기본소득, 뭐 농촌 같은 농민 기본소득, 그다음에 무슨 예수인 기본소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기본적인 이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그런 영역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이것들이 어떤 충돌점이 있는가? 그래서 그분들 청년 기본소득 청년한테 지급하고 일반 기본소득도 그냥 지급해야 이런 형태가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전체적인 면에서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지. 근데 저는 그게 지금같이 이렇게 자꾸 이게 복지 제도처럼 자꾸 선별해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꾸 생기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게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보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기본소득하고 합쳐서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연금은 받게 되면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다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제도를 처음에 제도가 정책될 때 그런 거를 굉장히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을 주다가 안 주는 거 이게 아예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줬던 거 뺏어가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오히려 산발적으로 지금 막 일부 정치인들에게서 막 선심성으로 막 만드는 제도는 나중에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선별하지 말고
다 나눠주고 다른 정말 고도의 방법으로 세금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처음에 어떻게 설계하고, 그렇죠. 예. 그 시행 규칙을 정하는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고민이 되고 실제 무슨 연구가 돼야 될 것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국가 재정을 예산을 예. 좀, 쓰는 데 있어서 뭐 그러니까 낭비적이랄까 비효율적이랄까 지금 이제 뭐 쓸데없는 도로를 많이 만든다든지 또 뭔가 정부 보조금 사업 중에서 나중에 가면은 활용되지 않는 시설들을 많이 만든다든지 그래서 국가 재정 전체를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하면서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들을 이 기본소득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연구들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저기 중앙 무대로 여의도에 가셔서 이제 하셔야 될 일이라 그렇게 하셔야죠. 예. 저 특별히 드릴 말씀을 없는데 아니 저기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뭐 들어봤고 뭐 확실히는 잘 모르니까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교육을 받으고 해서 이제 다른 분한테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만큼의 조금 지식이 쌓인 것 같아서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 자료는 인터넷에 올려 있으니까 제가 만든 팩트 체크 자료는 많이 좀 이렇게 제가 저작권은 전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퍼뜨려서 해주시면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소가 나오니까 계속 그런 분들이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은 언제든 오늘 들은 것 중에 깜빡 정확하지 않은 것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교수님 말씀은 다시 제 방송에서 들을 수 있다고. 강의 자료도 지금 네이버 블로그 쪽에서 퍼지고 있으니까요.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서는 영어로 이재명 닷컴. 근데 우리 저기가 뭐죠?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 검색하시면 새로운 일상만 쳐보세요. 언제 그 새로운 일상 저기에서 한번 반대하시는 그 분하고 그 정치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 토론을 멋지게 하는 두 분의 현장 토론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기본소득의 가장 큰 반대주의자들은요. 사실 저는 이분들이 뒤에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복지론자들이에요. 복지론자. 복지론자들이 기본소득을 가장 반대합니다. 그리고 복지론자가 그렇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뭐가 복지를 확대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선별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책무는 어떻게 잘 선별하느냐, 변별력을 높이느냐 이거라는 거죠.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 아까 그 양재진 교수 같은 사람이 이제 행정학과 우리 대학 행정학과 교수님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그거고. 예. 그 다른 보수 뭐 유승민 후보라는 이런 분들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거 보면 다 그거랑 약간 표현이 다르지 일맥상통해 있어요. 약간 용어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늘려야 된다. 더 선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적이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분들은 복지가 하고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를 늘릴수록 이 소득이 많은 분들은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늘리라라고 진보적인 사람이 주장할수록 보수 진영은 단결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 이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지를 늘리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복지를 늘리지 못하는 여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제가 팩트체크를 만들게 된 게 그걸 보면서 아, 이걸 좀 만들어서 이런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주 명쾌한 얘기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각 본부별 총괄 본부장님과 김시호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가 기본소득 팩트체크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이 유튜브 영상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과 또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지인분들께 널리 알려주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나라의 기본소득의 주춧돌이자 선구자가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대책위원회 인천본부에서 마련한 기본소득 특별 강좌, 기본소득 팩트를 말하다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